학문의 왕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복 진보TV의 기술감독을 맡고 있는 나레이터 이인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8가지 큰 세계를 휘휘 3바퀴를 돌아 순회했기 때문에 일종의 휴식을 겸하는 수학 여행이라고 할까? 단체 MT라고 할까? 일단 한번 중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도 1년이 다가오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준비도 없어서 그저 막막했는데 어느새 엉금엉금 기는 우량화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이연복 선생님,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소리 않고 꿋꿋하게 한 길로만 달려와 주신 동료 나레이티들, 한민수 형님, 송재건 형님, 그리고 전유영 동료, 이우경 동료, 안흥란 동료, 이용우 동료, 김용란 동료, 나레이터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저희 나레이터들이 뭘 좀 잘못해도 편집하면서 이것저것 양념을 잘 넣어 주시고 맛깔나게 컷을 잘 살려 실감나게 영상을 만들어 주신 사랑하는 이리교 편집 기자님에게도 정말 경이롭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팀이 최초 시작할 때는 참으로 미미한 존재들이었지만 지금 이제 한 살 배기 애기 방송이지만 마음에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신 많은 시청자님들과 후원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1년이 돼가면서 그동안 느낀 여러 소회들로 회포를 푸는 방식으로 서로 부담 없이 간담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특별하겠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이 방송은 우리 나레이터들을 위한 방송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원고를 소화해서 배우들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기능을 하니까 그 와중에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 것이었지요.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까? 저희도 생각해보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수시로 많이 놀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의원님 글이 감칠맛이 나고 쉽고 이해하기 좋게 글을 잘 쓰시는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제 남편도 정말 감탄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일주일에 매주 2편씩 원고가 나가는데 매번 다른 원고를 쪽대본 만들 짓이 이게 가능하세요? 금세 바닥에 드러날 텐데 끝도 없이 원고 쓰는 게 가능하세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남들 다 아는 정치 유튜브 방송 또 하나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저 그런 방송이려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학문의 왕도 시리즈가 있고 그 시리즈에 저도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점차 이 방송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여기에 뭔가 건져갈 것들이 많다 하는 감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사고 구조와 저 같은 사람의 사고 구조가 많이 달라 어떤 때는 혼란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지만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위원장님의 글은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서 자꾸 저에게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라,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느낌이어서 정말 참 새로웠다 하겠습니다. 3년 전쯤에 저는 이연복 의원님이 개설했던 집현전 포럼이라고 하는 한 공부하는 서클에서
함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용어였고, 이분은 이미 그때부터 역사 이야기를 해도 한국사나 일본사, 중국사 이런 작은 단위의 역사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지구사, 생명사, 인류문화사, 전쟁사, 건축사, 우주사 이렇게 큰 단위, 우리는 평소 별 관심도 두지 않던 그런 분야에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로구나 해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나게 큰 세계, 이런 걸 다루면서도 이거다 저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현재까지 학계의 정설은 여기까지이다 하는 식으로 세계 학교의 학설을 소개하는 정도의 논평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빠져나갈 궁리는 늘 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법을 써야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겠지요. 고고학자나 고생물학자, 재료공학자, 예를 들면 의약품학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정적인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자기 연구기간 중에 몇 분은 올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고, 근데 우리와 같은 범용 지식평론가들은 가급적 지식을 소개하는 정도의 어법만 쓰는 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어떤 광물의 성분이 어떻고 어떤 식물의 성분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쪽 하나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빠져나갈 어법들을 구사한다고 봐야 하겠죠. 제가 가끔 바둑을 놓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말 프로와 같은 고수들은 행마 하나도 아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마를 하지 않겠나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의원님이 소개하고 있는 8가지 큰 세계에서 정말 비중을 크게 두시는 분야로 저는 언어의 세계를 꼽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언어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영어를 잘해야 어디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다 라든가, 일본어 공부를 잘해야 일본 서적들, 자료들, 우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정보들을 골라볼 수 있는 거다 거나, 이런 얘기들이 전부였는데, 의원님을 통해서 언어 생활의 그 다양한 혼란상, 언어의 운명, 언어의 조작, 기능, 이런 분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에서는 말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신텍스 분야와 말들을,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서멘틱스 해석학 분야, 그리고 현장에서 말과 글들이 어떻게 생활에서 쓰이느냐 하는 목례를 다루는 프라그마틱스 분야, 이런 여러 차원에서의 언어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공부하신 범위, 사유하시는 범위가 참으로 방대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언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요? 물리, 생명, 언어, 역사, 인간세계, 문명사 비평,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등 막히는 분야가 거의 없으세요. 학창시절에 독서하신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모두 사통팔달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내외 학자들 한 10분 정도와 혹시 세계여행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물어봐도 결례가 안 될런지요.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승을 한 10사람만 꼽으라는 질문이 재미가 있네요. 현문 우답 형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으라면 저는 제1순위로 근대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먼저 꼽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봐라 하는 모토를 후세들에게 강조했는데 어떠한 기성의 권위도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읽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동의되는 말씀이나 성현들의 행동 이런 걸 배워야 하겠지요. 10사람 다 꼽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파트만 따로 얘기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학자 또 한 사람을 꼽으려 한다면 두 번째로는 연세대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한태동 교수님을 제 스승님으로 저는 꼽고 싶어요. 이분은 저의 20대 때의 사고구조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셨던 어른이시지요. 이분을 통해서 저는 결정론적 사고들의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 중에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러한 사고구조를 일찍 터득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한태동 교수님이셨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자꾸 들어가고 또 자세히 들어다가 가보면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인지 나중엔 모호해지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끝까지 파헤치다 보면 모호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모호성과 정확성의 경계는 결국 사유하는 주체가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사고의 중심에 노장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는지요? 저는 일찍부터 노장자가 비교적 솔직하고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20대 나이 때 당시 대통령 후보셨던 김영삼 후보의 스피치라이터로 정계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0대 나이에 국회의원들 원고를 써드리고 대통령 후보의 TV 연설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전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설익은 원고들 아니었을까요?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어떠신지요? 20대 나이에 대통령 후보 스피치라이터가 된 계기를 좀 소상하게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회고해보면 어떤 운명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공부의 시작은 문학평론으로부터가 시작이었죠. 문학평론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는 문학에서의 한 장르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소설의 핵심 무대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신학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목회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탐구 분야가 조금 더 확대된 것에 불과하였죠. 저는 처음부터 신학은 신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학은 바로 인간학이다 하는 것이었지요. 문학이나 신학은 같은 분야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여 서양 기독교가 동양 한국에까지 와서 어떤 힘을 쓰고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갈등의 원천을 보고 싶었던 것이 저의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명 비평론으로 관심이 확
때가 되었지요. 이때부터 철학, 언어학, 역사학, 종교학, 문화인력 등을 보게 되었고 그 유명한 레비스트로스의 글들, 슬픈 열대라든가 신화학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되었고 또 비엔나 출신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언어 철학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와 같은 명제들, 이와 같은 것들 책들을 접하면서 제 인식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도 젊은 시절부터 여행을 많이 즐겼던 것으로 압니다. 상파울로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나선 아마존 정글 투어를 시작하였죠. 그는 문명인으로 야만인을 직접 봐야겠다고 출발했지만 야생의 숲에서 원주민들로부터 직접 겪은 것은 원주민들이 더 참된 인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30대 나이에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직접 보시고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요? 유럽 여행기 일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유럽은 기독교 문명의 본산지입니다. 현대 서구 문명의 요람이고요. 유럽을 모르고서 세계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행 기간이 짧아서 유럽을 제대로 봤다 하기에는 넌센스여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됩니다만 총체적 인상기는 양차 세계대전을 치른 뒤임에도 전체적으로 복구가 비교적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했을 때가 1992년도경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47, 8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유럽의 어디를 가든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분야이지요. 두 번째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박물관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기계 박물관, 전쟁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 등 어린아이 때부터 박물관 투어만 해도 아이들에게 인류 진화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성해주고 있다는 게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성당들을 가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불교 사찰을 구경 다니는 것처럼 성당들이 관광 사찰화 되어가고 있고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본토에서 소외되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연과 공존하면서 자연주의적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개들 안정감이 있고 삶의 질이 높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다 보니 조금은 좀 늘어진다고나 할까? 역동성에서는 앞으로 좀 정체가 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현재까지 총 몇 개 나라, 몇 개의 도시들을 구경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집에서 책을 보는 것과 돈을 만들어 해외여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것을 권하고 싶으신지요? 못 가본 나라가 당연히 많지요. 여행업 종사자도 아니고요. 그래도 현재까지 대충 30여 개 나라, 70여 개 도시는 본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면 당연히 해외여행 직접 하는 것을 가장 권할만 하겠지요. 그러나 생활 형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직접 관광 대신 간접 관광하는 것도 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비주얼 매체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집에 앉아서도 해외여행을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권해볼 만합니다. 여행을 해보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시덥잖은 책 100권 읽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둘을
그냥 비교하는 건 넌센스이지요. 책도 책 나름이니까요. 어느 책은 나라 100군데 이상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들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8가지 큰 세계를 고르신 데는 어떤 뜻이 있으신지요? 여기도 한 나라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인데 세상 전체를 이렇게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가 색다르다 느낍니다. 물질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인간의 세계, 역사의 세계, 언어의 세계, 상상력, 즉 정신의 세계, 현실, 지혜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확실히 어떤 정리정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8가지를 고르신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8가지 외에도 사랑의 세계라든가 미움의 세계, 사업의 세계, 외교의 세계, 건축의 세계, 기계의 세계 등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8가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십진분리법처럼 세상 전체를 8가지로 분류해 본 것에 지나지 않아요. 10가지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12가지로 정해도 무방하겠지요. 어떤 기준 이런 건 없어요. 물질의 세계, 이거는 영원한 학적 탐구의 세계라 하겠지요. 우리 인간도 물질로 최종 환원되니까요. 물질 아닌 게 없어요. 물질이 먼저 있고 나서 생명이 나왔고 정신도 나왔지요. 정신이 먼저 있어서 물질이 나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물질의 시작과 끝, 이런 것이 영원한 학적 탐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도 같은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런 문제는 영원한 주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이 확정되는 것이었겠지요. 오늘이 있다면 당연히 어제, 과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 미래도 있는 것 아니냐? 과거는 어디선가 출발, 창조가 있는 것일 테고 미래는 결국 끝, 종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창조론과 종말론으로 대변되는 논법입니다. 창조론은 영원한 진리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유치한 시나리오들을 갖고 이렇게 창조된 것이다, 저렇게 창조된 것이다 하고 강압하는 것이 있지 창조론 자체는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겠고요. 현재 우리가 논하고 생각하는 것의 99%는 뉴턴적 세계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사고 구조입니다. 거의 99.99%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범주 안에서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뉴턴적 사고로도 아주 훌륭하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복잡하게 다른 거 끄집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고 앞을 주시하는데 아인슈타인적 사고는 불필요합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해서 큰 트럭하고 꽝 해버리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나 로벨리 할아버지 아무리 불러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세계관의 표준계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200~300년쯤 지나면 문장들이, 표현법들이 좀 달라져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무엇인지는 역사와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저는 시간이란 부피나 속도와 같은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약속 체계일 뿐이므로 얼마든지 기준계가 바뀌면, 즉 약속의 전제가 바뀌면 변화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시간이란 건 결국 실제 하는 운동을 재는 한 척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인데 불교계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취하더군요. 즉 최초 약속 체계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산 꼭대기에서의 시간은 더 빨리 흐르고 산 밑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와 같은 얘기들은 일종의 언어 게임이다, 언어 장난이다. 아인슈타인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적절한 표현법을 못 찾았다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 큰 세계를 현재 3바퀴 돌았잖아요. 이제는 학부생 정도의 교양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각 세계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현실의 세계는 돈과 권력, 명예, 가족, 사회, 국가 이런 파트를 다루는 분야로 느끼는데 결국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극적인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길바닥에서 늑대들을 만났는데 이놈들을 지키고 무사히 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도 이처럼 전생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생명을 지키며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길바닥에서 늑대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생의 세계에서 생명체들은 모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죠. 따라서 1차적 과제는 지적으로 훌륭하다거나 용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기고 극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악 지역에서 크레바스를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통과한 사람은 승자가 되는 것이고 만용을 부리다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최종적으로 크레바스를 통과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언제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세상 전체가 아직도 공생공양하며 같이 살아가는데 익숙치 않다는 느낌입니다. 쓸데없는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모토로 현실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기업들은 자꾸 더 커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 시장에서 최고다 하고들 있고 국가도 우리는 1등 국가, 너네들은 2, 3류 국가 이래가면서 내 지도를 받아라 하며 국제정세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우리가 1등이야 하는 도전과 응전이 끝도 없이 전개되면서 세계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면서 호혜적으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일까요? 인간들이 새롭게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반론 말고 정말 사람다운 국민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과 러시아 시민들, 중국 시민들, 한국 시민들, 일본 시민들의 상식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엔 난 죽어도 내 나라는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계 시민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세계 시민의 공통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동의하며 적응하는 논리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각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며 심지어 조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으며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장벽을 넘어 보편 세계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래 사회엔 그럼에도 당연히 조금씩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국적들끼리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결혼하는 일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과거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뭔가 계속 변화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미래 문명에는 서로 섞여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일 것입니다.